서기 3세기 낙동강 하구였습니다. 강물은 짙은 흙빛이었고 강가의 모래톱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불이 아니었어요. 풀무바람이 불길을 하얗게 달궜고 모래 위에는 쇠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쇳물이 식으면서 뿜어내는 뜨겁고 금속적인 냄새. 그 강변에서 벌어진 일이 1500년 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환의 철은 왜 낭낭 대방이 모두 가져갔다. 가야의 철은 그 당시 동아시아 무역의 핵심 자원이었어요. 로마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를 세우던 바로 그 시대 낙동 강변에서는 철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야를 단지 삼국에 끼지 못한 변방 소국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나는 변한 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남 김해, 함안, 고령 일대였습니다. 낙동강이 흐르고 그 물길이 바다로 열리는 자리, 사람들은 그곳을 변환이라 불렀습니다. 변환은 12개의 소국이 느슨하게 묶인 연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맹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철을 다루는 기술과 그 철을 팔 수 있는 백길이었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국출철, 이 나라에서 철이 난다고. 그리고 이어서 씁니다. 한, 네, 왜. 계종 취지, 한, 예, 왜가 모두 여기서 철을 가져간다고. 한은 낭낭과 대방, 예는 함경도 일대의 종족, 왜는 일본 열도의 세력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3세기 초 가야의 전신인 변환은 이미 동아시아 세계 문화권에 철을 공급하는 수출 기지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행운은 한 번의 수확이지만 수출은 체계입니다. 변환에는 그 체계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은 내륙의 산지에서 광석을 실어 나르는 물류 통로였어요. 그리고 하구는 바다와 만나는 접점이었습니다. 변환의 소국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 철광석을 확보하고 강을 내려와 바다로 제품을 내보냈습니다. 지형 자체가 하나의 제철 공급망이었어요. 철이 나는 땅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철을 캐서 녹이고 두드려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가야의 제철 유적들이 증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 봉황동, 함안 마리산, 고령 지산동 일대에서 발굴된 제철 유적들을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쇠를 녹이는 재련로만이 아니었어요. 궤철을 두드려 모양을 잡는 단야 작업의 흔적, 그리고 무수히 쌓인 철 슬래그 찌꺼기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판가봇 조각들이 나왔고 그것들은 제작 수준이 당시 한반도 최고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광석을 얻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산지에서 채굴하는 방식뿐 아니라 강바닥이나 해안에서 사철을 모으는 방식도 있었어요. 낙동강 유역의 퇴적층에는 철분이 풍부한 사철이 상당량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 강바닥의 검은 모래가 가야의 재련소로 향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강은 광석도 운반하고 원료도 품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덩이쇠였습니다. 나는 그 물건의 정체가 처음에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길이 30cm 안팎, 무게 500g 내외의 납작하고 기다란 쇠덩이. 가야 고분에서 수십 개씩 묶음으로 출토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판상철부라고도 불렀고 나중에는 소철정이라고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로 하나의 기능으로 설명됩니다. 교역용 소재이자 사실상 화폐의 역할을 한 덩이 쇠였다고. 나는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발굴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나의 무덤에서 덩이쇠가 수십 점씩 출토되었어요. 왕이나 수장의 무덤에 그것이 함께 묻혔다는 것은 덩이쇠가 단순한 철 원자재가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이 대목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철을 중국의 동전처럼 쓴다. 가야의 전신인 변환에서 철이 화폐 기능을 했다는 직접 기술이었어요.
3세기에 동전처럼 철을 썼다는 것, 그것은 무역이 조직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즉흥적인 물물 교환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역이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규격이 정해진 쇳덩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무게와 품질을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야의 수장들은 그 신뢰를 관리했을 겁니다. 나는 그 기록 앞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5세기 전후에나 화폐 경제가 본격화되는 한반도에서 3세기 변화는 이미 철을 화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국경을 넘었어요. 낭낭의 상인들도 외의 수장들도 그 쇳덩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가야 교역의 힘이었어요. 변환의 12개 소국이 각자 독립적으로 철을 생산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심 소국들이 생산을 조율하고 수출 경로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구야국, 지금의 김해 일대를 기반으로 한 소국이었어요. 구야국은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최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기능을 갖춘 교역 거점이었어요. 그 위치 선택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낙동강 하구에서 배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환의 수장들이 보내는 교역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두 방향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는 낭낭과 대방으로, 남쪽과 동쪽으로는 외로. 낭낭과 대방은 중국 군현이었습니다. 지금의 평양 일대와 황해도 일대에 설치된 한나라의 직할 행정구역이었어요. 변환의 철은 그곳을 통해 중국 본토의 수요와도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후한이 혼란에 빠지고 삼국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도 군현 도시들은 교역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가야의 철은 그 수요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일본 야요이 시대와 고훈 시대 유적에서 가야의 철기와 덩이쇠가 꾸준히 출토됩니다. 특히 규슈 북부, 지금의 후쿠오카 일대에서 발굴된 유적들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온 철, 소재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나는 그 철이 낙동 강변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의 지배층 무덤에서 가야식 갑옷과 무기가 출토될 때 그것이 완제품 상태로 발굴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원자재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가공을 마친 철 제품도 수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자재와 완제품을 함께 수출하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자원 국가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교역 국가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가야는 그 시대의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외와의 교역은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외의 고분에서 가야 계통의 유물이 발견될 때 가야 고분에서도 외 계통의 유물이 나옵니다. 거울, 토기, 장신구. 양방향 교역이었어요. 그것은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교역 관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대의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펼쳤습니다. 서기 1세기에서 4세기 가야가 낙동 강변에서 철을 생산하고 수출하던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 로마 제국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로마는 철을 무기와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국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역에서 철을 캐고 브리타니아에서도 재련했어요. 제국 전역에 걸친 철의 공급망이 군사력의 바탕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글라디우스, 그 짧은 검 하나가 유럽의 판도를 바꾸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세계의 서쪽에서 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의 남단에서도 가야 철의 왕국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문명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을 중심에 놓고 교역망을 구축한다는 발상이 같은 세기에 지구의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우연이라기보다 인류가 철이라는 금 속에서 찾아낸 가능성에 공통된 답이었을 겁니다. 철은 농기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건축자재가 되었습니다. 철을 가진 집단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더 크고 안정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철의 지배력은 문명을 가리지 않았어요. 가야는 로마처럼 광대한 영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가 보유한 것은 영토보다 강력한 무언가였어요. 기술이었고 뱃길이었고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 위치였습니다. 로마가 군사력으로 제국을 유지했다면 가야는 교역 능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유지했어요.
가야의 철제 갑옷은 단순한 방어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 수준의 상징이었습니다. 판갑, 즉 철판을 이어 붙인 갑옷은 제작 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두께의 균일함, 연결부의 처리, 착용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경험이 축적된 장인이 필요했어요. 가야의 판갑은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갑옷이 단지 방어구가 아니라 가야의 기술력을 알리는 일종의 명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90년 처음 발굴이 시작된 이곳에서 나온 것들을 나는 하나씩 기억합니다. 판갑옷이 나왔습니다. 소찰, 즉 작은 철판 조각들을 이어 붙여 만든 투구가 나왔습니다. 덩이쇠가 수십 개씩 묶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구, 말을 타는 데 쓰는 장구들이 나왔습니다. 금알 장구는 북방 유목민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야가 단절된 섬이 아니라 대륙의 문물과 연결된 존재였다는 것을 고분이 증언하고 있었어요. 대성동 29호 고분에서 나온 파영동기는 외의 청동 유물이었습니다. 가야의 수장 무덤에 외의 물건이 있었다는 것은 두 세력의 관계가 단순한 교역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그곳에 왔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선물이었을까요? 교역의 대가였을까요? 하지만 물건 자체가 관계를 증언했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중심부였습니다. 5세기 이후 대가야가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고분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장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장이 죽으면 함께 묻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가야가 단순한 소국 연맹이 아니라 상당한 위계를 갖춘 정치체였음을 말해주었어요. 나는 그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들의 정교함을 기억합니다.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고 표면을 다듬고 연결 부위를 꼼꼼히 이어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분업화된 제철 작업장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역할이 나뉜 전문 인력들이 각자의 공정을 담당했다는 증거였어요. 2023년 가야 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나는 그 결정을 기억합니다. 고령 지산동, 김해 대성동, 함안마리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악동, 합천 옥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이 7곳이 각각 다른 가야 소국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것은 가야가 단일 왕국이 아니라 다원적인 정치체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가야 철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전환점을 기억합니다. 400년이었어요. 광개토대왕의 남정이었습니다. 신라가 외의 침략을 받고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이끌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광개토왕릉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고 임나가라에 이르러 성을 함락시켰다고. 임나가라는 가야의 중심 세력 금관가야였습니다. 나는 그 전투가 가야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금관가야의 교역 거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낙랑과 대방은 이미 313년에 고구려에 의해 소멸해 있었어요. 북쪽으로의 교역로가 막힌 데 이어 400년의 고구려 남정은 가야의 정치적 위상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교역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 다른 가야 소국들이 살아남아 명맥을 이었지만 전성기의 철 수출 체계는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쇠퇴의 속도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의 쇠퇴를 단지 외적의 침입 탓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가야 소국들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관가야와 대가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외교를 펼쳤고 연맹의 결속은 느슨했습니다.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되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가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관가야가 532년 신라의 잦은 귀순하는 형태로 편입된 이후에도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버텼습니다. 나는 그 마지막 시절을 기억합니다. 대가야는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522년 대가야 왕 인해왕은 신라의 혼인을 청했습니다.
신라 버풍왕은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시집 보냈어요. 양국이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평화가 유지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가야는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479년의 일이었어요. 남제서에는 가라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신이 어떤 길을 걸어 중국에 닿았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닷길이었겠지요. 가야의 뱃길은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562년이 되었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이사부를 앞세워 대가야를 공격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해의 대가야가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그날 고령의 산성이 어떤 상태였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낙동강 상류 해발 300m의 주산 위에 쌓은 산성이 함락되던 날. 그것이 가야 600년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가야가 멸망한 것은 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야의 철기 기술은 신라와 백제로 흡수되었고 가야 출신 기술자들은 신라의 철기 산업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나는 가야라는 이름이 오늘날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야산, 가야금 그리고 수로왕과 허황후의 이야기가 서린 김에 이름들은 남았습니다. 가야가 역사에서 오랫동안 작은 존재처럼 기술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자체 기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야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사설을 남기지 못했어요. 가야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부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사서에 의존합니다. 기록을 남긴 자가 역사를 쓴다는 것, 그것이 가야를 삼국시대의 주변국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였어요. 삼국유사는 가락국기를 인용해 수로왕의 건국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오고 그 알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유타국에서 허황후가 배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의 신화적 외피 너머를 보았습니다. 허황후의 출신지 논쟁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바다를 통한 먼 거리 교역의 기억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가야는 바다로 열린 나라였습니다. 고고하게 삽이 가야를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이 발굴되고 지산동이 발굴되고 하만마리산이 발굴되면서 가야는 다시 살아났어요. 2023년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그 복원의 국제적 확인이었습니다. 신라의 귀순한 금관 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은 신라 왕실에서 진골 귀족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삼국사기는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가야의 왕족이 신라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어요. 그 후손 중에는 삼국 통일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김유신이었습니다. 가야 왕실의 혈통이 신라의 통일을 이끈 장군이 된 것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러니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야는 멸망했지만 가야의 피는 신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삼국지가 기록한 이 나라에서 철이 난다는 한 줄이 얼마나 거대한 세계의 문을 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낙동 강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강가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쇳물의 냄새. 그것이 3세기 동아시아 교역망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교역이 낭낭, 외, 신라, 백제 모두를 연결하는 가야만의 방식이었다는 것. 가야는 전쟁으로 팽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백기를 열고 유지했습니다. 다른 세력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면서 수백 년을 이어왔어요. 그것이 가야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자리를 지킨 나라, 그것이 가야였어요. 가야의 철 수출이 끝난 것은 가야가 멸망하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신라에 흡수된 후에도 철을 다루는 기술과 장인들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신라의 철제 갑주와 무기가 6세기 이후 급격히 발전하는 배경에 가야 출신 장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광개토대왕의 기병이 낙동강을 건너오던 그날 가야의 수장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강을 오래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철이 건너갔던 그 강을, 자신들이 닦은 뱃길이 시작되었던 그 하구를,
나는 그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그 짧은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국출철 한예 외계종 취지. 이 나라에서 철이 나고 한과 예와 외가 모두 여기서 가져갔습니다. 3세기 가야의 전신 변화는 이미 동아시아 세계 문화권에 철을 공급하는 교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은 화폐처럼 유통되었고 완제품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한 왕국과 기록을 남긴 왕국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야의 철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증거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고려 거란 30만 군대를 막은 서희의 협상, 단 3차례의 대화로입니다. 자매 채널 한컷 세상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